정주영 리더십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강의를 하실 김혜룡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리더십 강의는 작년부터 작년 2학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공개 강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1학점이고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정주영 리더십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그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주영 회장님의 실적, 경영 실적과 또 기업가 정신을 우리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첫 강의로 진행이 될 우리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의 김혜룡 교수님의 정주영 리더십과 현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룡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자료에는 이 용량 때문에 제 이 강의 이 슬라이드 파일이 40메가 정도 돼요. 예, 사진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사진을 빼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 글자에만 있는 슬라이드 올린 것을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또 뒤에 그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수집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양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죠. 예, 여기는 태국입니다. 태국. 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하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동에서 촬영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고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좀 광고가 현대중공업 광고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이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바스 시리즈였죠. 해바스 시리즈였는데, 요거는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에서 육상건조공법을 처음 했을 때의 그 사진과 더불어서 해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 박정웅 사장님이 오숙돼 있죠. 그분은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맞은편, 여의도 공원을 중간으로 해서 그 맞은편에 정경련 회관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거기인데요.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을 할 때 비서를 하신 분이 박정웅 씨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외국에 수행을 많이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 책에 이바 해바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해바스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해바스라 그러기도 하고 해보기나 했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말이 맞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다가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체는 바로 해봤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역사가 지금도 지금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기아자동차의 CEO를 맡고 계신데 그걸 계승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업을 잇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탑5입니다. 예,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런 도전 정신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도요타가 리콜 사태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 위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는 포드 자동차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한 40% 가까이 늘었대요. 도요타가 리콜을 이렇게 하는 사태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가히 제가 작년에 미국에 나가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의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왔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파트 주차장에 현대자동차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면 종류별 차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현대 제네시스 같은 거는요, 디스카운트를 안 해줍니다. 제가 사서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안 해주는 거예요. 500불 안 깎아줘가지고 못 샀어요. 500불 같으면 50만 원인데, 좋은 차 그냥 좀 깎아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발전이, 바로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현대 정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혹시 방어진에 사시는 분,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겠죠? 이제 방어진의 사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개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을 봤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의 현대중공업 자리는 애정지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였죠? 이 안쪽에, 예, 연포만이었습니다. 연포만. 연포만에 지금 뭐가 있죠? 예, 현대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아산로 옆에 말입니다. 거기였습니다. 거기가 안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변경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좀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설문조사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한국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52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지를 줬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 1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교수도 포함되고 기업가도 포함되고 일반 국민도 포함됐습니다. 거기에서 1위를 한 사람이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34.2%. 거기 52명 중에서요, 작고하신 분이 12사람, 현재 CEO가 40명이었어요. 예. 그런 이제 그 대상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샘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업가들 응답을 분석했어요. 기업가들한테 물어보니까 50%가, 심지어 50%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을 꼽았습니다. 네. 그만큼 기업가로서 와닿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게 386 세대의 그건데, 뭐 램보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 스티븐 스텔론이 이게 의상비가 별로 안 들었죠. 그래서 항상 벗고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벗고, 바지도 항상 진흙탕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바지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머리에 띠 하나 두르고 이렇게 하면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상비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o man, no law, no work can stop him.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 포스트에 자기 혼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맨 쇼죠. 그죠? 원맨 쇼인데. 자, 이건 뭡니까? 스파이더맨 3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화면 캡처한 건데. 자, 이것도 보면은 이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얼굴을 내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안 와닿는다. 그럼 이걸 보면 확실하죠. 예. 이겁니다. 슈퍼맨이죠. 슈퍼맨 사진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원 캐릭터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 뜻하죠?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여러분들, 저는 놀랬던 게, 우리 애가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과제, 프로젝트가 히어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예, 영웅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면 뭡니까? 영웅은 다 원맨쇼죠. 혼자 다 합니다. 물론 스파이더맨은 애인 때문에 갈등도 걷고, 뭐, 브렉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막 이래 되는데, 원래의 기조가 뭡니까? 원맨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에 대해서 저는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은 영웅이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주영 명예회장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도출해 보자는 게 제 목적입니다. 마지막 결론도 그리 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과정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 실패 요인 중에서 리더십을 꼽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어떤 작용을 했느냐? 리더십은 환경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강한 추진력과 끈질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발휘된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성과 관계는 경영학의 영원한 과제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게 연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리더와 성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대그룹의 발전은 정주영 리더십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영어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요. 리더십은 이 중요한 거는 요거에 하나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공통된 목표입니다. 커먼 골입니다. 커먼 골. 퍼스널 골이 아닙니다. 커먼 골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 혼자 다 하는 원맨쇼가 아니에요. 뭐죠? 그룹 오브 인디비주얼입니다.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이죠?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죠? 권력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영향력이라고 하고요. 그걸 합쳐서 리더십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 이론이 발전하다 보니까 셀프 리더십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그 셀프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안에 둘로 보는 거죠. 하나는 관리하는 관리자, 하나는 뭡니까? 관리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이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리더십의 개념은 커먼 골과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건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리더십하고 이제 매니지먼트하고를 여러분 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번역하면 관리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관리라고 번역하면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드는 주로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Future, Change, Culture, Emotional, Personal Power. 아, 이거 교수님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링크는 유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인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를 활용하느냐? 개인적 권력을 활용한다.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거죠? 예.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저 위에 높은 사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밑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예. 봉사하는 사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뭡니까?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지위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에 기반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관리자, 경영자라고 해도 과언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안정성, 절차를, 정책을 객관적으로 이런 말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뭔가요? 이 중에서 누구는 도저히 저는 이 사람은 수업 태도가 안 좋아서 학점 못 주겠어요. 학부장님. 그런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포지션, 강의하는 교수, 담당 교수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건 퍼스널 파워는 아니에요. 그건 포지션 파워죠. 그죠? 여러분들이 동아리의 회장이다. 그럼 포지션 파워가 있는 거죠. 그죠? 과 대표다. 포지션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뭐, 어떨 때 인사할 때 올려주고, 마이크 주고, 인사하라 그러고.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바깥에서 만났다. 이 수업 현장에서 말고 바깥에서 만났다. 근데 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싶다. 저 교수님한테 좋은 조언을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 그건 뭐겠어요? 그건 포지션 파워라기보다는 퍼스널 파워죠. 교수님은 내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멘토로서 멘토링을 받고 싶다. 그런 것들은 다 퍼스널 파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대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이론을 앞서서 서브 타이틀로 나왔던 게 있죠. 그게 카리즈마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셔야 되는데,
리더십 이론은요, 역사를 두고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리더십의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자, 1940년대, 50년대에 어느 정도 천하를 통일했다고 생각했던 이론은 특성 이론이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야?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야? 안중근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특성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위인전 많이 읽으셨죠? 그게 특성 이론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에디슨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답이 없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 어느 정도 우세한 이론은 뭐였냐? 그 사람이 뭘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뭘 하는가? 행동이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뭘 하는가를 해야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60년, 70년대는 그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리더십으로서의 효과는 뭐에 달려있다?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부하들이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럴 때는 뭡니까? 지시를 하는 그런 리더가 잘하겠죠. 부하들이 뭡니까? 신이 나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어떻게? 북돋워 주는 지원적인 리더십이 잘 되겠다. 이렇게 이론을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게 상황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카리즈마적 리더십 포함해서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들은요, 특히 카리즈마적 리더십은 이 세 가지 이론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카리즈마적 리더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형.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래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프레임워크인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논문을 하나 써봤어요. 논문을 하나 써보면서 그때 어떤 분석 틀에 의해서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리더십을 분석할 것인가 해서 그 이론을 채택한 것이 카리즈마적 리더십입니다. 그걸 분석 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특성을 봐야겠습니다. 특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요.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봐야 됩니다.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종자, 부하라고 얘기했죠. 팔로워의 지각. 어떻게 느끼느냐를 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 조절 변수가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부하 개인의 성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수준의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정주영 매니저님의 리더십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최근에 이제 책이 좀 추가가 됐는데 작년에도 책이 하나 더 나왔죠. 예.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는데요. 그런 책들은 책이 카리즈마 대 카리즈마라는 책이 이제 홍하상 씨가 지었는 오래된 책입니다. 그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과 이병철 그 회장의 그 비교를 하면서 지었던 책이 베스트셀링 북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비교하는 책들이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책은 작년의 책이 되겠죠. 작년의 책은 제가 참고를 못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연구를 할 당시에 제가 봤던 책이 10권의 책을 가지고 안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제 분석 틀에 맞춰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리즈마적 리더십의 원천 이래서 첫 번째 제가 왼쪽 사각형에 보여드렸던 게 특성이었죠.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이 카리즈마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특성. 첫 번째가 권력 욕구와 독립심입니다. 권력 욕구, 독립심.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 가출 몇 번 하셨죠? 가출하셨나요? 이런 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건 기초 소양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거고요. 4번 가출했습니다. 그죠? 4번. 그 중에서는 이제 소판돈 가지고 가출하신 적도 있죠. 소판돈 가지고 가출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떼몰이 방북할 때 갚는다고 하셔가지고 고향에 가져간다고 소를 데리고 휴전선을 넘어서 갔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또, 그렇게 되면 소를 갖다가 한 마리 판돈 가지고 그때 왔는데,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소를 저만큼 보내면 이자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이건 정확한 사이트에 이게 출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래서 해보니까 복리 이자로 12.2%를 물렸다. 뭐 이렇게. 그죠?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산을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저도 네이버 지식인에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도요다의 창업주도 가출하신 거 아세요? 예. 무작정 집을 나와 도쿄로 걸어갔다. 이래 돼 있어요. 예. 가출이 유행인가 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났는데 15세에 이제 학교 다니는 것을 관두고 농사를 도왔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기골이 장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지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1년 농사를 지어도 밥을 매일 못 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안 주고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잘못했네.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은 그냥 자. 뭐 이런 거였대요. 왜 그러냐면은 할 일 없잖아요. 저녁에는. 자면 되니까. 그래서 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때, 그럼 내가 앞으로 가장이 될 텐데 나는 어떻게 이걸 책임을 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농사에서는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출을 감행해서 마지막 네 번째 가출 때 이제 인천에 하역 노동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빈대에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세 번째 가출 때 소 팔아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때는 부기학원에 다녀서 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친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지 해서 또 집으로 다시 가게 됐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독립심하고도 관련되지만 이 집안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래 하나의 책임 의식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력 욕구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예. 뭐겠습니까? 권력 욕구. 예. 친해 욕구. 예.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좀 이제 여든을 바라보시고 계신데 산악회를 가셨대요. 걱정이 되죠. 산을 어떻게 올라가시나.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갔다 오시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그거 사고 나시면 어떡하시려고. 우리 산악회는 산 타는 산악회가 아니고, 이름은 산악회인데, 다 그냥 7, 80 다 되는 사람이라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스가 올라간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전을 풀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오다가 또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게 산악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산악회 의미가 없는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럼 다행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임을 좋아할까요? 그게 바로 친해 욕구입니다. 친해 욕구. 이지메 같은 거에 대해서, 왕따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친해 욕구가 높기 때문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뭔가요? 의존 욕구입니다. 의존 욕구. 의존 욕구 뭐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요. 남한테 이렇게 기대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이 정년퇴직한 남편.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예, 부인한테 기대죠. 밥 줘. 그죠? 예. 빨래는 이러고. 그래서 이제 황혼 의원이 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라고 그러죠? 예. 하도 퇴직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바깥에 나가지도 안 하고 삼시세끼 밥 달라 그러고 빨래 해라 그러고 잔소리 하니까 그래서 황혼 의원이 넣는다 하는 그런 분석도 실제로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있는 세 가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대 심리학과 차재호 교수가 논문으로 쓴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권력 욕구. 자, 권력 욕구는 다른 말로 하면 통제와 책임지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예, 책임지고 싶어 하는 욕구. 자, 그럼 여기 인천제철하고 대한알루미늄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당겨서 말씀드리면, 현대그룹이 가장 계열사가 많았을 때 몇 개? 62개. 예, 최다였습니다. 62개 중에서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말뚝박고 공장부터 만들지 않은 거 두 가지,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부도났는 거 자꾸 뭐 처리하라고 사락해갖고 그냥 산 거예요. 네, 산 겁니다. 그래서 남 거 이렇게 빼들고 이런 거 싫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우. 대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른 회사를 사서 이렇게 몸집을 부린 거죠. 부린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공이나 이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손대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걸 하겠다는 겁니다. 독립심이 강한 거죠. 자, 올림픽 유치 민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서울 올림픽이 198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치 결정이 된 게 1981년이었어요. 이 서울 올림픽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해야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 밑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걸 건의했던 사람이 박종규 옛날에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예, 예. 전화가 왔는데 오늘 첫 시간이지만 수업을 다 한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늦을 테니까. 예.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문 얘기로는 이제 서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암살을 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그때 국무총리로 했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넘어갔죠. 5공화국입니다. 그랬을 때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현안들을 갖고 와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신청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가능성이 없거든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4개의 도시가 이게 도전을 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후보가 나고야였어요. 나고야. 그 나고야는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훨씬 더 발전돼 있었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내보고 이걸 접으면 내 모양새가 어떻게 돼?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기업가들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올림픽 유치 민간 추진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치를 했죠.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을 때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은 옛날에 서울시장 박영수 씨 작고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정상호 씨입니다. 야단 났죠, 그죠? 이분은 야단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앞에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정종 회장님이 일어서지도 않고 조금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저것 때문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안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 일본 나고야를 꺾고 됐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분보다 더 난리를 할 수도 있겠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면 앞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분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섭섭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는 기뻐하는 거는 호텔에 와서도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노력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 나름대로는 참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유교적 사고방식이죠. 유교적 사고방식입니다. 월드컵 하면은 빨간 물결 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현대가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업 이 사업들이요. 일본하고 무조건 직결돼서 경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배 만들 때 있잖아요. 온갖 악성 루머들이 세계를 막 돌아다녔어요. 조선시장에. 그럼 누가 퍼뜨린 거예요? 경쟁업체에서 퍼뜨린 거예요. 현대에서 배를 만들면은 한 1m 정도 삐뚤어진다. 이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궁금해갖고 진짜 삐뚤어지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정종 회장님이 아니 그런 일 없을 텐데요. 그래서 확인까지 했대요. 그게 다 악성 루머였어요. 그만큼 견제가 심했던 시절입니다. 이때가.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렇게 했고요. 전국경제연합회 회장. 제가 10년 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때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우리 정종임 회장님이
1977년부터 해가지고 정경련 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죠.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분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뭐 기업 팽팽 날아가고 막 그랬다. 공중분해되고 그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는요.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에서 기업의 사업을 갖다가 좌지우지했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맨손으로 일궈놨던 사업체를 뺏겼잖아요.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두산중공업이요. 두산 나쁜 회사네. 두산이 뺏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 현대양행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회사였느냐.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그 회사를 만든 이유는 핵발전소 건설 발전설비 이거를 갖다가 담당하는 회사로 현대양행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자동차하고 이 발전설비하고 사업 정리해요. 그래서 대우자동차 전신 신진자동차였어요. 신진자동차 현대자동차 가져가고 그 현대양행은 저쪽 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진자동차도 못 받고 현대양행만 뺏겼어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예. 그래가지고 그 현대양행이 한국중공업이 됐다가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되면서 두산에서 두산중공업이 됐죠.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창원에 있습니다. 그죠? 창원에. 자, 그래서 전국경쟁연합회를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계속해가지고 87년까지 했습니다. 87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긴장감 느껴지는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에서 경제계를 대변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말 뭐 경제계를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한 내 고난을 양보도 안 하는 대신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도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를 맡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을 다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들이 올림픽 유치, 전국경제연합회의 단합 이런 것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국토확장사업은요. 여러분 국토확장사업의 대표적인 게 서산만이라 그래야 되는데요. 참 자꾸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서산 그러는데 충청도 가면 서산이라 그러는데 서산만 방조제공사 아닙니까? 서산만 방조제공사 해가지고 생긴 땅이 몇 평? 4,300만 평. 우리 울산대학교 여러분 쓰고 있는 여기가 몇 평? 18만 평. 예, 나누기 해보세요. 그럼 몇 평은 큰지 해보세요. 그 국토 확장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중동 건설 붐이 불었어요.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중동 오일 마니를 막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막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중동 건설 붐이 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겁니다. 오면 뭐 어떻게 해요? 할 일 있나? 실업자 되는 거죠. 그 정부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농지가 부족합니다. 될 수 있는 것을 국토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산만 방조제공사였어요. 그런 거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사업 없다, 뭐 그냥 그 건설 노동자들한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 많은 어떻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필요하죠. 갑자기 돌아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욕구에서 발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높은 자신감. 높은 자신감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기나 했으라고 했죠. 예, 현대가 했는 거는 다 최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부하 직원들이 급을 낼 때 했던 말이 해봤어였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해보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랬었습니다. 자, 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운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운은 때 부지런히 노력하면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좋지 않은 때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운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내가 막 놀고 있을 때 뭐 그게 안 좋은 게 오면 뭡니까? 운이 나쁜 거고.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을 때 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운이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은 예, 우는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 실패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책에도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패의 싹은 긍정적 사고 포기에서 싹튼다.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은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서전이죠. 그 책은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두 권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두 권이 자서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현대중공업에 이제 그 입사를 하게 되면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리엔테이션 연수기간에 신입사원 연수기간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자기 관점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네. 위에하고 이제 상관이 자신감과 관련이 깊습니다만. 자, 항상 얘기했습니다. 90%의 확신과 10%의 작신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의 걱정 안 했다고 그럽니다. 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고한 신념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나타납니다. 예, 밤낮 없이 불철주야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굉장히 의지했다고 합니다. 의지했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뭘 의지했냐면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경부고속도로 때 실력을 발휘했고 중화학공업을 갖다가 융성시킬 때도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계의 사람으로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주영 명예회장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그 현장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려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신발을 벗고 자본 적이 까마득해가지고 졸려가지고 한 3, 4분 졸았대요. 대통령 앞에서. 그래서 자기도 정말 맛있게 잠을 잤다고 얘기를 적혀 있습니다. 조금 잤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아차! 앞에 대통령이 앞에 있고 내가 앞에 있는데 조그마한 탁자를 앞에다 두고 했대요. 이렇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손을 딱 잡으시면서 정 회장 미안하구만 이라고 했대요. 왜? 내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니까 안 그러면 왜 와서 대통령 앞에서 무슨 간이 크다고 졸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명 혹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 툭 깨워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미안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적은 없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최연소 그때 CEO가 됐죠. 35세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고속 승진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있었대요. 정주영 회장님은 뭘 책 잡힌 일이 있나? 뭐 이명박 그때 당시 부사장이 사장됐을 때 이명박 부사장만 뭐 이렇게 점수 따는 일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그죠? 책임을 맡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뭐 얘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땡겨서 얘기하면요. 현대중공업에 현대조선소 만들 때요. 거기에서 일본에 연수 보내고 했거든요. 가와사키, 그죠? 미쯔비시 막 연수 보냈습니다. 연수 보냈을 때 사진 찍고 이러면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 도쿠 공사하는데 이런 데를 가다가 어쨌든 간에 그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설계도 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 공대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외웠어요. 예, 도쿠를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에 200g. 하나, 둘, 셋. 이쪽에 깊이 몇 걸음. 다 외웠습니다. 머릿속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인재들을 갖다가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다 할 수 있도록 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신용이 가장 중요한 거. 왜 신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용은 철학일 수도 있는데요. 정주영 명예장이 하신 사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국수공장 이런 거 안 했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국수공장은 제가 왜 예를 들냐면 국수공장은 뭡니까? 이 소매상으로 통해서 팔잖아요. 그 물건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근데 건설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하죠. 계약의 약자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중공업, 조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몇날 며칠까지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위약금 얼마 안 가져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조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용이 줄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이. 그런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 발전은 국가 발전이 있는데 이건 뒤에 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자, 이제 에피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기 관점에 대한 확신. 요건 이제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사이버 기념관을 가게 되면 사파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사파가 만화식으로 해서 사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메모리가 좀 소실됐네. 그죠? 예. 요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500원짜리 예, 지폐. 근데 이 돈 아닙니다. 요 돈 바로 전에 돈이에요. 요 돈은 여기에 500원짜리가 이렇게 덕커북스에 크산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 바로 전에 돈은 500원짜리가 뒷면에 500원짜리가 여기에 거북선이 바다를 갖다 헤치면서 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차관을 드릴 때 썼죠. 예.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진해에 저희들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 거북선의 모습입니다. 이 거북선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피소드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바로 영국 간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시면은 뭐 쉽게 됐네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갔습니다. No. 예. 일본 갔습니다. No. 예. 일본은 경쟁업체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교역을 무슨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우리가 상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차가 넣는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경제를 담당하던 부총리께서 유럽으로 한번 가봐라. 도저히 차가를 줄라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유럽 가게 됐는데 이제 영국이 괜찮다고 해서 또 이제 파리,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영국도 갔는데. 그 애플도어라는 이제 기술 자문 회사가 있거든요. 이 조선업에 있어서 아주 이제 유력하고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그러는데 역사도 깊고. 그 회사를 이제 롱바텀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회사를 왜 만나게 됐냐?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뭡니까? 규모가 되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애플도어였습니다. 애플도어. 그래서 애플도어한테 가서 바클레이 부총재 그 차관 넣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인 사업 계획서는 같이 만들어서 의회해보겠지만 이거 근거가 있어야지. 한국이 배가 만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에피소드로 나온 게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보시라고. 이게 미국에, 영국에 비해서 3세기 앞서서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바클레이 은행 부총재를 딱 만났을 때 점심시간 12시에 만났다 그래요. 월요일 날 만났는데 딱 그랬다 그러죠. 딱 보고 뒷조사 다 한 거죠. 현대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다 보고 사업계획서는 원더풀, 퍼펙트 됐는데 탈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매니저님한테 죄송하지만 전공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예. 하긴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 경제학 박사, 명예박사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소학교가 다였는데 그 옆에서 이제 통역한 사람이 끔찍했죠. 회장님 지금 전공 묻는데 경제학 박사라뇨. 가만있어 봐. 정주영 회장님이 한 2,000단어 가지고 일반 회화는 다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할 때는 조심해야겠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 갔다. 2시간 동안에 교정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계약 관계자가 뭐 하는 분이냐? 한국에서 왔는 정주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하느냐?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보여줬다. 2시간 만에 박사기를 주더라. 예,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클레이 은행 부총재가 처음에는 진작에 듣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유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파한대수를 하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머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가에 소문이 났다 그래요. 뭐로? 예, 빅맨, 미스터 정. 예. 큰 사람이라 이거죠. 배포가 큰 사람. 그래가지고 수출 이제 보증국에 가가지고 국장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Are you big man, Mr. 정? 그랬어요.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 뭐라고 했겠어요? I'm not big man. I'm a giant. 그랬어요. 예, 난 거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차관을 주지는 않았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보증국에서 주문을 받아와라. 주문을 받아와라 그랬죠. 누가 주문을 해줍니까? 황감했죠. 난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이제 오나시스 선박왕의 처남이 되는 리바노스 회장이었습니다. 리바노스 회장한테 선박 2척을 주문을 받았죠. 몇만 톤급? 26만 톤급. 2개의 유조선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유조선과 조선소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네, 동시에.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죠. 신기록입니다. 동시에 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했죠. 자, 이게 옛날 흑백 사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칼라 사진인데요. 보시면 요거 사람입니다. 요거. 예, 네, 사람이죠. 예. 네. 요게 첫 번째 배, 요게 두 번째 배입니다. 예. 네. 요 첫 번째 배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애틀랜틱 베론. 예. 베론이 이제 영어로 남작. 그죠? 예. 우리 저 귀족 중에서 뭡니까? 왕 빼고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공작. 예. 공작. 남작은 제일 밑에 사람. 5개 계급이 있다 그래요. 5개 계급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베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배를 26만 톤급을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바노스 회장이요. 이 사람도요. 굉장히 막 아주 어떡할까요? 굉장히 좀 교활한 면이 있는 사업가였어요. 요거를 주문할 때는 수요가 있었어요. 선박에 대한 운송의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걸 받을 때쯤 되니까 2년쯤 지나잖아요. 지날 때 되니까 요게 필요 없겠거든. 그래가지고 요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뭡니까? 납기를 갖다가 넘겨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매번 해가지고, 밤샘이 해가지고, 요거 됐습니다.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시간 지났어. 납기 지났으니까 우리 안 가져가요.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죠. 안 가져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제재판소에 재판 걸었죠. 나중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 가져간 것 때문에 생긴 회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현대상선. 배는 있는데, 놀고 있잖아요. 주변 저 어떻게 해? 저거 갖고 사업 한번 해봐. 현대상선이 된 겁니다. 예. 저게 이제 현대상선의 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갖다가, 요 배를 이름을 지은 사람이요. 누구냐면, 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 많이 닮았죠? 박근혜 씨 안 닮았습니까? 예. 고 유경수 여사입니다. 예. 유경수 여사가 저 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애틀랜틱 베론이라고. 예. 여자들이 저 배의 이름을 짓는다 그러대요. 두 번째 배는 애틀랜틱 베로니스입니다. 누가 짓느냐? 그 배를 리바노스 회장으로부터 빌려 쓰려고 했던 쉘 주식회사의 회장 딸이 졌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리바노스 회장입니다. 리바노스 회장 부인 정주영. 7301호가 첫 번째 배였습니다. 애틀랜틱 베론. 그런 배였습니다. 이게 80년대 당시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요. 이 리바노스 회장이 이제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명명식하고 진수식하고 이럴 때 사진이고요. 1999년에 한국에 다시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주의 현대호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현대중공업이 없다. 고맙다. 리바노스 회장은 그런 국제재판까지 가는 그런 나름대로는 악연도 있었습니다만 9척의 배를 갖다가 현대중공업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기대했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문준 우리 이사장님하고 또 같이 우리 선대의 우정을 이어가자 하고 명명식에 또 같이 참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